이광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포천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역할과 관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속행 시간이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준비할 시간들이 있어서 배는 고프니까 여러분이 빨리 힘냈으면 하는 게 제 또 뱃속에 옵니다. 지역 주민의 역할이 과연 뭘까요? 관광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의 역할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말하기는 되게 쉬운데 친절, 배려. 다 관광업에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맞나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는데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어깨가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증상 때문에 어깨가 걸릴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깨가 걸린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치료를 받죠.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어깨가 걸린 거는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맞으면 돼 라고 본인이 이미 진단을 내려버리고 바로 한의원을 찾아가거나 물리치료실을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돼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의 관광사업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역의 관광이 되게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다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브 아일랜드 접근성이 부족하니까 접근성을 개선해야지. 진단을 내려보지도 않고 다들 본인이 의사인 것처럼 다 진단 이미 결과를 갖다 진단서를 써버리고 벌써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 드셔버리는 거예요. 체험마을들 우리 마을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지 진단도 안 해보고 정말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체험마을 홈페이지 만들고 브로셔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단을 해봤냐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의사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 전문가 만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 목소리 듣지 않고 그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가냐. 저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의 역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전문가들과 좋은 진료 내릴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얘기해서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아픈 것 같은데 선생님 나는 이게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얘기해보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보고 그렇게 해서 포천의 관광이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아파하는지를 제대로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써서 그 처방전 가지고 성형외과를 갈 건지 정형외과를 갈 건지 내과를 갈 것인지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들은 꽤 많은 지자체들은요 성형외과 가면 되냐 회장 저래가지고 가면 되지 뭐 아예 물리치료실 가면 돼 이렇게 다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지역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일들을 계속 좀 하는 게 지역 주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원래는 제가 PPT면은 지금 가로놓기였는데 PDF로 전환되면서 답이 나와버렸네요. 관광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관광도 바뀌지만 그 이전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에 한참 정신없이 조사할 때였는데요. 저런 백 만져보셨어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백 하는데 예약자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살려면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리비트 매장은 잘 아실 테고 되게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 달에 2,400만원 나오는 어딜까요? 아이고 다 아신 S그룹 이런 세상에 사실 우리는 살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어제 이걸 보여줬어요. 부럽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뭐 2천만 원짜리 백, 그런 골프 한번 치러 다니고, 전기 마음대로 쓰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하는 세상,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꽤 많죠. 포천의 관광도 이러한 관광에 대해서 좋으신가요? 골프장 많이 생기고, 막 좋은 시설 들어와가지고 명품 매장 많이 생기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이러한 유형의 관광 개발 그리고 관광지 개발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 매장보다 그냥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은 훨씬 더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라서 앞으로 포천이 가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런 방식인 건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970년에 유럽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자들의 모임이 로마클럽이라고 합니다. 로마클럽. 1970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지구가 주는 이 자원들, 계속 우리는 지구가 주는 자원들 쓰기만 했잖아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1900년도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70년대까지 데이터들이 인간 산업 생산, 그리고 식량들 쓰는 것들, 그리고 비재생 가용 자원이라고 하면은 석유나 석탄, 이렇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원들의 소모량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70년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2100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한 2020년 되면은 지구가 인간한테 줬던 풍부한 자원들, 이것들은 끝이 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경제도 그렇고 인간 생산량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줄여가면서 살지 않으면은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2010년에 과연 이 사람들이 한 4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게 얼마나 맞았는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봤대요. 이 예측한 그래프들이고 빨간 그래프는 실제 40년 동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죠. 과학적인 내용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구도 그렇지만 포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천이라고 하는 도시, 자연자원이 주는 이러한 윤택함,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무궁무진, 오늘 테마가 무궁무진이더라고요. 언제까지 무궁무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광업에서도 사실, 관광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시장에서 훨씬 더 상품성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2018년이더라고요. 저희 포천이 준비하는 거는. 그러면은 관광도시는 뭐냐?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해보니 이렇더라고요.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 포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은 뭔가요? 한탄강. 거기에 지역 주민의 참여. 제가 이거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은지 말씀드렸어요.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관광으로 경영하는 곳. 관광으로 경영하는 곳. 관광으로 경영하는 곳은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들.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평창. 강원도 평창,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3계절형 도시예요. 관광도시예요. 가을에 단풍, 여름에 계곡, 겨울에 스키장이 있는 곳. 거기는 관광을 먹고 살죠. 그리고 제주도. 관광을 먹고 사는 거죠. 모든 산업보다 관광업이 더 앞서 있는 그런 도시죠. 문화부가 원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경영해 나가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포천이 가지고 있는 한탄강이라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참여해서 지역사회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선정된 곳을 좀 봤는데 제천, 통영, 무주가 선정이 됐었고 광주, 남구, 강릉, 고령 선정이 됐었고
이 도시보다는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데서 혹시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 정도 선정됐으면 우리도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시가 있을까요? 고령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고령 내려가는데 말씀드립니다. 문화부가 선정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사 지표나 선정 지표들을 이렇게 막 쓰긴 하지만은 언론지상에다가 올해 뭐 관광도시 3개 선정했습니다 하면은 그럴싸해 보여야 되죠.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는 많이 선정을 할 거예요. 3개밖에 선정 안 하는데 우주는 왜 선정했을까요? 우주는 리조트가 있고 태권도 공원이 있죠. 태권도 공원이 있는데 태권도 공원이 왜 만들어졌나요? 평창 올림픽 유치를 평창하고 우주랑 경쟁을 했잖아요. 나중에 정부에서 평창을 밀 테니까 우주는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하는 조건으로 태권도 공원을 사실 평창이 줬죠. 그 우주에 줬죠. 몇천억 들어가지고 태권도 공원 만들어져 있어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문화부 입장에서. 준 거죠. 강변 남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의 그 DDT보다 더 큰 엄청난 규모의 몇천억짜리 문화의 전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곧 준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 사업에 자칫하면 완전히 텅텅 빌 가능성이 있는. 그거 활성화시키려면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관광도시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릉 올림픽 추진 주체가 어딘가요? 우리나라에서 중앙부처라면 문체부잖아요.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3개 정도는요, 문화부가 정책적으로 좀 계획을 한 사례들이라고 봐요. 나머지 고령, 통영, 제천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을 해서 그 지역 자원을 가지고 승부를 봤던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제천 하면은 치유, 약초 막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걸로 승부를 봤습니다. 통영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금피량 문화, 벽화마을이나 여러 한려인한 국립공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이걸로 승부를 봐서 됐고요. 고령 역사자원 대가야. 제가 최근에 이제 고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고령은 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경주 못지않은 자원들이 있는 게 고령이다. 흔히 말하는 공주가 가면 경주 가면 이렇게 고분들이 있잖아요. 경주가 몇 개가 있냐면은 그런 고분이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고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04개가 있어요. 잘 모르죠. 아무튼 그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거 이렇게 많이 나열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테마로 해서 제안합니다. 그게 명분이 있다는 거죠. 포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곧 이제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경기도를 통과하고 경기도 통과하게 되면 또 문체부 선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거 좋은 거 하나 밀고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포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특성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뭐 빠져있는 자원들도 많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가로 세로를 보시면은 시장제와 공공재라고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조건의 자원들의 성격이 큰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리 내다 놔도 잘 안 팔리는 성격이 큰 자원들이에요. 위아래로는 이쪽으로는 쓰면 써도 계속 재생산이 되는 자원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쓰면 다시 회복되기 힘든 자원들. 회복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가역성과 비가역성이라고 나누고 시장제와 공공재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허브 아일랜드. 허브 아일랜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 먹히는 자원이죠. 아까 보니까는 70만 가까이 사람들이 왔다고. 시장에서
먹히는 자원들이고, 그리고 계속 소비를 해도 계속 리모델링 통해서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고모리 조수 주변, 허브 아일랜드, 아트밸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달리비나 막걸리 한과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승부를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천시에서 한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분명히 가치 자체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지만은 시장에서 팔리기가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의 자원들이 아마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의 특성 자체는 써버리면 없어지는 자원들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자원들, 백운계곡 주변에 뭐 굉장히 3년 전에 백운계곡 놀러 갔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식물원이라는 어떤 재료 자체가 써버리면 없어지는 자원들, 온천도 마찬가지. 이런 자원들은 이런 자원의 유형들이 있을 거야.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자원들은 여기와 여기에요, 사실. 한탄강, 뭐 광수목원, 산정호수 한 번 써버리면은 사라져버리거나 다시 복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자원들. 그리고 이것들을 상품으로 내놔도 안 팔려요, 잘. 광릉수목원 1년에 한 30몇만 온다고 하지만은 저 큰 넓은 수목원 운영하는 30몇만의 입장료 그거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겠나요? 공공에서 국가에서 계속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는 세금으로서 준다는 거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광릉수목원을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천이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한탄강, 광릉수목원, 산정호수, 아까 앞서서 보고에서 말한 자연자원, 이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자원들은 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들은,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광이라는 것은 계속 보존하고 관리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들은 계속 판매할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줘야 될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자원 유형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특성 자체가 비가역적인 자원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공성을 띨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는 거고, 이런 자원들은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자원이지만은 아직은 공공성에 머물러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도록 막걸리나 한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화 전략들, 마케팅 전략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포천은 공공에서 하는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이 딱 구분이 돼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2020년도 좋습니다. 전 포천이 과연 어떠한 관광도시가 되기를 바라는지 제가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그냥 제가 보통 많이 놀러가는, 차를 타고 휙 놀러가는 관광지, 포천이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그런 관광지가 안 돼야 되죠. 느린 속도를 걸으면서 지역의 고유한 가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저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관광지가 아니라 고유한 매력이 있는 관광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와서 마시고 놀고 버리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조금은 사색하고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지,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5년 현재 어떤 학자들은, 생태학자들은 포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 성장을 멈추자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관광지 만들고 개발해야지, 계속 성장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성장도 정지도 아닌 관리적 성장에서 불특정 대중관광 형태에서 좀 책임있는 관광객들, 놀러 오는 사람도 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있는 관광객들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형태의 관광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분도 몇 분 계셔가지고 이 자료들은 아마 그분들 다 들었던 내용들이라 설명드리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처음 들으신 분들이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뭐 하는 사업처럼 보이세요?
체험. 뭐 하는 체험인 것처럼 보세요. 나무하러 가기. 예? 나무하러 가기. 나무하러 가기, 계란 굽기. 계란 굽기, 두부 만들기. 두부 만들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요, 계란 3개 삶아 먹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포천에 있는 어느 마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받을까요? 지금은 이제 수급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얼마 정도 받을까요? 15,000원 정도 받았어요. 계란 3개 삶아줍니다. 지금 노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나쁜 새끼들. 찜질방 가면은 3개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계란을 15,000원에 판다. 근데 이 마을이 1년에 매출의 기준으로 한 70%를 벌어요. 한참 잘 나가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 마을에 돈 15,000원을 내면서 계란 3개 삶아 먹기 프로그램에 오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란을 어떻게 주나요? 다 까서 주죠.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못 먹인다고 못 먹이주고. 우리나라의 이제 식교육이 그래요, 사실.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애들이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내 입에까지 오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서 먹여줘요. 최근에 이제 꽤 많은 체험 마을들이 교동 자석대 마을도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교육시키자 아이들을 하는 테마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계란 3개 삶아 먹는데 여기에 이제 계란이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답장에 보내요. 한 10명 보내면요 무서워서 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5명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가지고 울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계란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계란을 끓으면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계란이 생겼으니까 이제 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지키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들을 지게에 메고 있죠. 지게 메고 동네 가서 이런데 시골 뚝배 가가지고 나무 주워와요. 부족한 나무들은 마을에서 같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계란하고 감자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삶아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우리나라 농촌 마을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아이들한테 계란을 파는 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5,000원이라는 가치. 이거 뭐 하는 교육실 보이세요? 아까 두부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팜스테이 마을이에요. 춘천 오픈 마을에 팜스테이 마을인데 이 마을은 이 두부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냥 자 두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만들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슬기로운 생활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교육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염화나트륨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응고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교과의 목표예요. 그 수업 시간 목표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실에서 스포이드로 물을 퍽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 게 쭉 떨어지면서 하얗게 응고되는 걸 아마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염화나트륨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응고되는 현상이 뭔가요? 우리나라의 농촌 생활에서 반수와 콩이라는 단백질이 만나가지고 응고되는 걸 우리는 두부라고 먹잖아요. 여기에 마을 분녀회에서는 이 두부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줄 때 자 두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방과후학전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농촌 마을들의 포천에 있는 농촌 마을 그리고 전국의 농촌 마을들의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감천문화마을 들어보셨어요? 그 TV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옛날 6.25 피난민들이 만들었던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곳 부산이죠. 이 감천문화마을 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제가 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 제가 여기서 피자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 피자를 한번 시켜봤더니 피자 배달부가 큰 도로에 있는 슈퍼에다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못 들어와요. 앞쪽에 있다. 오토바이나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계단형의 폭도 좁은. 여기 있는 할머니가 이 집에 놀러 가면은 신발 신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현관문만 열면은 그냥 대화가 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이죠. 예, 저희가 주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고 이 마을에 갔었는데 물어봤어요. 뭐가 불편하세요? 할머니들이 이런 곳에 사시는데 그렇게 관광객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온대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좀 문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막 사진 찍으려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구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동네가 이렇게 이름이 나는 건 좋은데 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 두 번째로 불편한 게 뭐였을까요? 연세가 다 드셨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 밖에 나가 살아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나를 위해서 내 혼자 새끼 차려가지고 밥 차려 먹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마을은 이제 그래요. 할머니들이 착한 지구인 컴퍼니라고 하는 그 지역의 관광 여행사가 있어요. 공정 여행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할머니들이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요. 누구씨,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갈치조림을 좀 해서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혹시 갈치조림 같이 먹어줄 사람 5명만 오면 돼요. 수요일 날은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목요일 날은 내가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은데 콩나물국밥 같이 먹어줄 사람 3명만 오면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미리 이런 여행사에다가 얘기를 해요. 여행사는 저 같은 사람이 여행사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감천문화마을 여기 사진 찍으러 놀러 가고 싶은데 혹시 저 밥 차려줄 분 계신가요? 하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저는 한 사람당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내고 그 할머니한테 내고 그 할머니의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옛날 유교 피난민들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동착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듣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하는 일들이죠. 꽤 많은 관광업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내려온 큰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 사실 호주머니에 채워주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이제 이런 여행의 특징은 할머니들의 호주머니에 관광객들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큰 뜻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민원이 들어와요. 뭐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분 5분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리빙룸 레스토랑 운영하는 분 5분이 운영하시는 뭐 어떤 데에서 막 민원이 들어올까요?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사업자도 없이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밥을 공짜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세금 내고 허가 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거죠. 계속 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마을회관 옆에다가 그럼 그 할머니들 5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